자, 저당권이 범위가 넓지만 두 문제 나온다. 두 문제. 그 중에 한 문제는 내 결정났다였어요.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 혈액의 목적물의 범위. 하나는 고정이에요. 거기서 보면 먼저 테마 33번에 52쪽에 보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옆에다 임의규정을 써놓으세요. 임의규정. 강의정이 아니야. 그럼 피담보 채권 범위란 말이 뭐예요?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자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락 때문에 나왔다면 과연 경락 때문에 저당권자는 어디까지 배당받는가? 그 경락 배당받는 범위를 피담보 채권 범위라 불러요. 임의로 변제할 때는 그냥 갚을 때는요. 합의된 대로 받으면 돼. 그래 원금만 받을게 이자 탕진해 줄게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야. 경락 돈 받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그런데 원금 플러스 이자. 이번 이자에서 어디를 기억하시냐? 두 번째 줄에 이자는 저당권에서 무제한으로 담보됩니다. 무제한 가능해요. 돈 갚기 위해서 밀린 이자는 30개월치가 밀렸던 3년치가 밀렸던 이자는 다 주는 거야. 다 배당해 주는 거야. 이자는 무제한으로. 그런데 우약금은 특약은 뭐하여야? 등기. 등기 났다면 받을 수 있어. 등기하지 않았다면 우약금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금. 이렇게 불러요. 용어를요. 이거 뭐라 부르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땐. 연체료. 지연이자. 돈 갚기 한 날부터 연체료가 들어가잖아요. 밀린 이자. 돈 갚기 한 날 못 갚은 돈을 지연이자라 부르는 것을 법률 용어에서는 뭐라 불러요? 연체료를요.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불러요. 이건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저당에서는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얼마까지만? 1년분까지만 배당해줘요. 그런데 지연이자 연체는 딱 1년분만 배당해준다는 것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받아가면 어때요? 다 받아가면 연체로 팍팍 붙는데 다 받아가면.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려고 1년분에 제한을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연체로 지연이자는 돈 갚기 전부터 밀린 이자는 1년분간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경매를 집었는데 저당권자 한 명만 배당을 받아 아무도 후순위가 없어. 후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는 지연이자 1년까지 제한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충분히 나왔는데 왜 1년까지만 받아? 다 받는 거지. 그래서 지연이자 1년분까지만 배당받는 것은 누가 있을 때? 후순위가 있을 때만 제한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 다음에 저당은 실행비용, 경매비용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못 받는 거, 미치지 않는 거 그러면 저당 목적물의 보존비용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담보물, 저당 목적 담보물에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이런 것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어요. 미치지 않아요. 이거는 미치지 않는 거 두 군데. 자, 목적물의 범위. 자, 목적 범위에서 부합물, 종물에 미쳐요. 미치는데 그 3번 얘기 볼까요? 맨 위에 그 도표 3번, 동그라미 3번. 건물에 대한, 자 보세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을 위한, 건물의 저당을 잡았다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 사용권인 토지의 지상권, 토지의 전세권에 당연히 미치고 그리고 건물 경락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뭐라 부르는 거예요? 건물 전세효력, 아니 건물 저당효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에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따라서 건물을 경락받으면 그 건물이 갖고 있는 토지의 지상권도, 토지의 전세권도, 토지의 임차권도 함께 인수받는 거야. 건물 저당으로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에 종된 걸 당연히 미치는 것이다. 등기하지 않아도 미친다. 이 얘기. 그렇지만 미치지 않는 거 밑에 타인의 정당한 권리에 의한 부합일 때는 이건 건물주기 아니야. 이건 전세권자, 임차권자 거예요. 이건 미치지 않아. 빼고 용매해야 돼. 특이하게 있을 때는 미치지 않아. 왜? 미친다는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강규정 아니잖아요. 이건요. 특이하게 있을 때. 근데 중요한 얘기가 3번이죠. 토지 저당효력은 토지 위에 있는 수목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나무까지 경매하는 거야. 토지 위에 비나수 두 동이 있어.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비나수 건물이 아니잖아. 다 미쳐. 그런데 토지 저당은 뭐 어디에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에 미치지 않아. 농작물은 빼고 경매하는 거야. 미치지 않는 농작물이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당물에서 분리 반출된 거 잘 봐보세요. 임야를 저당 잡았어. 임야를 저당 잡으면 저당 잡은 임야는 나무 그 수목까지도 미쳐 안 미쳐요? 미쳐. 수목도 같이 경매해버리는 거야. 물론
인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이라면, 명인과 같은 수목이라면 그건 빼고 경매해야 돼. 인법에 등기된 수목, 명인과 같은 수목은 별도의 부동산 취급하기 때문에 다 미치는 거야, 수목까지도. 그런데 그 임야에서 저당자반 임야가 나무를 벌목해서 반출됐어. 얘 반출시켜버렸어. 반출된 목재, 저당 미치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 저당 목적물이 그 안에 있어 미치는 거지. 아무리 수목에 미치지만 저당 임야에 나무가 벌목돼 반출돼서 반출된 목재는 미치지 않게 돼. 빼고 경매해야 돼. 근데 반출된 목재를 본래 있어다 갖다 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거는 목재를 반환이 아니라 결과 제거, 방해 제거야. 그래서 그걸 청구해서 본래 반출된 목재의 상태에 미치지 않지만 다시 회수 청구해서 갖다 놨을 때는 그때는 또 미치는 거야. 거기다 쌓아놨다면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과실에는 미쳐 안 미쳐요? 과실에는 안 미쳐요. 안 미쳐. 응? 저당에는 과실에 미치지 않아. 과실이 뭐예요? 과실이. 자, 농협이 저당자 과수원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가을에 사과배가 달려. 농협이 따가요, 그거? 저당 잡힌 채무에 농부가 수취하는 거지. 저당 잡았다고 무슨 사과배를 따가나. 천연과실 미치잖아요? 상가를 저당 잡았어. 은행이. 상가 다달이 월세가 나와. 그 월세 누가 받아가져요? 저당 잡힌 채무자가 월세 투치하는 거지. 은행이 월세 받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법정과실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부터는? 압류 한정에는. 압류가 뭐예요? 경매 개시결정. 그 여름에 그 과수원 경매 잡았어. 드디어. 그러면 그 과수원에 달려 사과배 따면 안 되죠. 가만히 내비둬. 넌 미치는 거야, 지금부터. 압류에는 미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경락받으면 경락자 따갈 거야. 여러분 사실 법대로 얘기하면요. 이게 과수원이 동갑자에서 경매를 잡아서 7월 달에. 그게 떨어지는 한 있더라도 경매 잡힌 채무자는 그거 딸 권리 없어요. 떨어지는 한 있더라도. 이 다음에 경락자 가져갈 거야, 그거요. 자, 상가 전부를 경매 잡았어. 이번 달부터 나오는 월세 누가 받아가요? 은행이 받아갈 거야,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압류에는 미친다. 압류에는. 그런 뜻이야, 이게. 자, 그런 다음에 물상대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물상대위. 저당 목적물이 가치배당 보험금, 손해배상금,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에 물상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물상대 들어가려면 항상 물상대 들어가려면 그것이 화재보험금이 수용보상금이 채무자한테 뭐 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지급되는 뭐 하여야? 압류하여야. 압류 못 잡으면 물상대란 말 없어. 이미 지급이 된 후에는 물상대란 말은 없어. 이때 압류는 누가 잡아야 돼요? 제3자 누구라도 우방하지. 꼭 첫 문제가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여야라면 틀리는 거야. 아무나 한 명만 압류 잡으면 돼. 하지만 지급 전에 압류 못 잡으면 물상대란 말은 없어. 근데 저당권자 어디에 물상대에 들어가요? 어디에? 자, 화재보험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수용보상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런데 그 저당자 목적물 매매대금에 물상대에 들어간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저당 목적물이 저당 잡힌 이후에 임대를 줬대. 그래서 건물주가 저당 잡힌 건물주가 임차 보증을 받는 임차 보증금. 야, 그 임차 보증금 나에게 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수용보상금엔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는데 그냥 수용보상금 좋아. 물상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협의로 수용이 되냐? 수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협의로 보상하여. 협의보상금에는 수용이라는 얘기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요. 여기는 못 들어가 물상대. 그냥 수용보상금은 좋아. 근데 협의보상하여 그러면 이건 안 돼. 협의보상금은 매매대금이야. 이거 하나만 취하면 돼요. 여기는 물상대 못 들어간다. 수용이란 말 나오도 협의란 말만 들어가면 미치지 않는 거. 요즘은 물상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도 잘 물어 여기부터. 시작 쓰기 때문에. 자, 나머지 조금씩 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 침해됐을 때 저당권자는 다음에 4가지 권리가 있어. 담보물을 침해해서 담보가치를 손상 하락시키려면 저당권자는 쫓아가서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하는 것. 그게 아니라 상시정합니다. 4가지 권리가 있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담보를 보충 청구권이에요. 담보를 보충해달라. 네가 때려부시는 바람에 담보가 부족해. 네가 다 때려부시는 바람에
너 추가 담보 제공해줘. 라고 저당권자는 담보물이 멸실이 훼손되어서 담보 가치가 부족해졌을 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청권이란 권리가 있어. 요 얘기를 쓰면 또는 이거 하기 싫으면 또는 원상회복. 야, 다 때려부신 거 복구시켜 다시. 원상 복구시켜. 원상 복구를 요구하든가 둘 중 하나 요구할 수 있어. 응? 그런데 담보를 보충 청구하면 플러스 이걸 청구하면서 동시에 너 다 때려부셨어. 담보가 부족해. 아파트건 땅이건 추가 담보 제공해. 이걸 요구하면서 동시에 너 우리가 손해배상해줘. 1,000만 원 물어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하면 이거 요구할 수 없어요. 담보를 보충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리고 너 즉시 변제. 당장 오늘 돈 갚아. 2022년 갚기로 돈 당장 갚아라. 즉시 변 청구권. 이게 이제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거야.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손상시킨 것은 인간의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없어. 기한이 상실을 주장하면 당장 돈 갚아라. 담보 청구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너 담보 때려부신 바람에 담보가 부족해. 너 추가 담보 제공해. 라고 얘기하면 당장 오늘 돈 갚아. 무슨 말이야? 담보를 보충해주면 2020년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잖아, 이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없고,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없어. 그런데 너 당장 돈 갚아. 너 2022년 갚기로 한 돈, 네가 담보를 다 때려부셨잖아, 고의과실로. 너 사람이 신용을 훼손했어. 너 인간의 도리를 어겼어. 신의칙을 봐야 돼. 당장 돈 갚아.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담보를 손상했을 때 당장 돈 갚아라. 이걸 청구하면서 플러스 동시에 그리고 너 1,000만 원 물어내. 손해배상 청구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거 할 수 있어. 아, 무슨 손해배상이요? 무슨 손해배상 물어? 너 약속대로라면 2022년까지 내가 이자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다 때려부시는 바람에 계약권을 못 채우고 당장 돈 갚아. 너 1년째 이자 다 내놔. 선이자.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저거. 이거 동시에 하는 거 동시에 못 하는 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요. 여기까지 나면 어려워요. 자, 근저당. 자, 근저당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거기 이제 정리해놨어요. 1번, 2번, 3번, 4, 5번 정리해놨는데 그 중에 그 제목 위에다가 자, 근저당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 모든 근저당에는 반드시 채권, 이 말 생각해도 돼요. 채권 최고액이 반드시 기재됩니다. 이것 빠진 근저당은 없다. 우리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어느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뭐라 불러요?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등기는 안 나는 거야. 꼭 기재할 사항이야. 근데 채권 최고액이다.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대형 판례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채 5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5억. 등기부 같은 얘기 되어 있어. 채권채 5억. 이 5억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대원 판례가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이게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우선 변제 뒤에 판례 있어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한다. 하지만 채권채 5억이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의미하진 않는다.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볼 때?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변제 한도는 여기까지야. 경락태는 5억 이상 받아가면 안 돼.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이게 5억이지만 실제 금액 초과하는 금액이야. 실제 채권은 만약에 8억이야. 8억. 그러니까 채무자 어디까지 돈 갚아야 돼요? 8억 전액을 갚아야 되는 거지 5억까지 돈 갚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다. 채무자 입장을 볼 때 이게 책임의 한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이 문장이. 자, 나머지 한번 줄줄 보는데 다만 다 읽어보셔야 돼. 간단히 정리해놨어요. 제가. 그리고 4번 얘기 봐보세요. 4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시기. 자, 증감 변동하다가 확정되어야 증감 변동하다가 확정이 되어야 뭐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경매를 받아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돈 갚지 않아서 경매 신청할 때 법원에 뭘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출할 때 신청서 두 장을 작성해야 돼. 하나는 경매 신청서 양식이 있어. 그것도 기재하고 하나는 확정된 채권 신고서라는 게 있어. 그것도 액수를 딱 적어야 돼. 이 두 장을 내야 돼. 확정된 채권 신고서라는 거. 이 두 장을 제출해야 돼. 경매 신청했어. 자, 경매 신청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는 뭐로 바뀌는 거야? 이제 증권면허 확정돼 버리면 이제는 보통의 저당권과 완전 같아지는 거야. 따라서 확정되기 전에는 부정성이 없어. 막 증권면허 부정성 없지만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는 부정성을 갖는다라고 부르는 거야. 갖는다. 증권 변동하다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 부정성을 갖는다. 갖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 무슨 채권은 원본 채권은 다시 증권 변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증권 변동 부분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확정된 이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뭐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원금. 이자는 발생하는 거야, 계속. 근저당권자가 확정된 신고서. 자, 5억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 금액은 4억 5천입니다. 4억 5천. 신고가 신청했어. 이놈의 경매가 맨날 유찰이 되네. 3번, 4번 유찰되더니 1년 6개월 만에 경매했어. 1년 6개월 만에. 그러면 경매 신청에서 1년 6개월 만에 경매하면 4억 5천에 이자는 1년 6개월치 붙는 거야. 그거는. 하지만 원금이 4억 5천이 내려왔다 올랐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확정된 이후에 뭐가 증권 변동하지 말아라. 원금 채권이 원본채 증권 변동 말라는 거지.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늦게 경락되면 경락수도 다 받는 거야, 이자는. 이자도 발생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정확히 봐주셔야 하고, 5번에 후순위 근저당권에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확정시는 언제다? 경락 대금 완납시. 유명한 문장이죠. 유명한 문장. 자, 빈출 판례 중에서는 연대 전체 다 봐야 되지만 7번 얘기 봐보세요. 압류와 유치권의 관계 정확히 봐드릴게요. 여기가 어려운데 유치권 문제가 과거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나올 때는 이 경매기가 잘 안 나왔어요, 유치권이. 근데 유치권 문제가 언제부터 두 문제 나오면서 하나는 꼭 경매를 끼고 나와, 경매 끼고 나면 어려워요. 자, 어느 부동산이, 어느 건물이 경매 등기 난 후에, 이걸 정확히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그래요. 그냥 경매 등기. 어느 건물이 경매 잡혔어. 경매 등기 잡혔어, 지금. 뭐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난 날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날짜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은 일요일이야. 요일은 안 잊어먹어. 요일 잊어먹으면 강의를 못 나오니까. 네. 자, 오늘 경매 등기 잡혔어. 자, 이 경매 등기 난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경매 등기 난 것을 같은 말에 얘기해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표현해요. 근데 정확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경매 등기 난 날을 뭐라 표현한다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비 못 받아서 그 후에 공사비 못 받아 인도받아서 점유했어요. 얘가 이 건물에 공사했는데 공사비 못 받았어. 점유를 안 하고 있다가 경매 등기 난 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후에 점유를 8월 9일에 점유했어. 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27회 때 경매 등기 난 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유치권 성립은 되는 거예요. 성립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대로 그냥 경매가 진행되어서 경락이 돼버렸어. 경락자 나타나면 유치권자가 얘한테 인도거절하면서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성립은 되는 거야. 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이러다가 경매가 중간에 취하돼 버렸어. 경매를 진행 중인 중간에 경매 잡힌 건물주가 돈을 갚아버렸어. 경매 신청한테. 경매 취하해 버렸어. 경매 취하해 버리면 이제 건물주한테는
유치가 행사는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유치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요. 경매 취하되더라도 건물주한테 인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잖아 지금. 경락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지만 성립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과 이 말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어느 건물에 이런 건물이야. 내가 공사하는 사람이야. 공사했는데 이 건물이 이미 압류 등기 났어. 압류 등기 난 건물이에요. 압류 잡혀 있어. 내가 공사할 때 압류가 잡혀 있어. 이미 압류 결정 뭐 3억 원 잡혀 있어. 또 저당권이 뭐 2개나 1순위, 2순위 잡혀 있어. 이 건물을 내가 후에 공사했어. 후에. 아 공사비를 안 주네. 공사비 안 줘서 이미 잡혀 있는 건물이야 이게. 공사비 안 줘서 내가 점유해버렸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했는데 얘들이 나중에 경매를 집어넣은 거야. 얘가 경매를 집어넣고 얘가 경매를 집어넣었어. 경락자 나타났어. 경락자 나타나면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하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압류, 가압류 잡혀있다고 해서 유치권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야? 압류, 가압류보다 뭐가 더 센 거야? 저당이 더 강한 거야. 압류, 가압류는 채권이 물건 아니야. 압류, 가압류 잡힌 건물도 공사해서 유치했다면, 점유했다면 유치 행사할 수 있어. 언제까지만 점유했다면 그러니까 이 건물에 압류가 잡혀있든 가압류 잡혀있든 저당이 잡혀있든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만 점유했다면 다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근데 압류가 아니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 얘기야, 이거. 이건 다른 얘기야. 어느 부동산에 압류가 잡혀있다고 공사비 앉아서 점유했던 유치권 행사하면서 형단 인도 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락자도 인도 거절할 수 있냐 없냐 딱 한 가지만 기준하는 건데 뭐? 경매 등기.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만 점유했다면 이미 그 건물에 압류가 잡혀있던 가압류 잡혀 저당이 잡혀있던 관계없어. 다 인도 거절할 수 있어. 경락자한테. 또 경매 등기 난 이후에 점유했더라도 유치권 성립은 되는 거야. 되는데 다만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할 수는 없어.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만 점유했다면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거기 압류가 잡혀도 가압류 잡혀도 저당이 잡혀도 관계없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정확히 개념을 잡아야 돼. 이거 갖다 생각하면 안 돼. 이거랑 이거 갖다 생각하면 안 돼. 이 용어를. 그러면 여러분들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해되시죠? 네, 압류가 아니라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니. 경매 등기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거야. 압류 등기 난 건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얘기만 좀 봐주시고. 자, 넘기시면 6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약관 얘기 볼까요? 뭐 약관이야 또 뭐 우리 주특기 아니에요? 약관. 거인전 당들이 떨어져 가시는군. 내가 이렇게 오면 약간 눈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지금. 아무도 안 따라와 지금. 이 당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당이 지금. 자, 보시죠. 약관. 올해 약관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약관은 4, 5년마다만 나오는데 약관이 최종적으로 나온 날은 27회야. 이미 이제 4년이 흘렀어. 응? 자, 약관에서 저는 이거 내는 거 맞다 봐요. 다른 건 낼 필요 없어. 왜? 현대는 다 약관 계약이야. 분양 약관, 무슨 대출 약관, 운송 다 약관 계약이잖아. 물어야지 약관 얼마 많이 쓰는데 약관 계약을. 약관 해석 어떻게 하죠? 약관 계약을 맺었는데 작성자와 상대 고객이 서로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약관 해석 어떻게 한다? 5대 해석 원칙. 어떻게 해석한다? 축, 개통, 신고. 제일 중요해 그게요. 그거 한번 익혀주시고. 다만 약관 계약 맺을 때는 작성자는 약관을 명시하고 약관을 설명해줘라. 중요한 거 설명해줘라. 다음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 부분이어도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자, 면제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었나요? 여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요. 교재는 지금 2번 보세요. 판례는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또다시 설명할 필요 있다, 설명할 필요 없다. 설명할 필요 없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적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쳐서 작성된 약관은 또다시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설명 안 해도 좋아요? KTX 운송약관, 그 KTX 운송약관 같은 거 만들려면 철도청이
중간청 국토해양부 같은 거 다 협의 거쳐서 만드는 거예요. 케이스 타러 가면 약간 설명해야 하네요. 하는구나. 나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광명에서 탔어. 막 기차 움직이더니 지금부터 KTX 운송약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갈 때까지 떠드네. 이것들이 아주. 대전 갈 때까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연착하면 50%를 환불해드리고 1시간 연착하면 전액을 환불하고 다 규정이 있어요. 설명이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것들은 그 약관 사본을 사무실에 비춰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 와서 봐라.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KTX 운송약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에 관련되는 거. 세 번째는 약간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약간 설명 너무 곤란해. 중요분이잖아. 그때는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네 번째는 중요분이더라도 부연 설명에 불과하거나 또는 중요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알만한 상이라 불러.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네 가지가 설명 면제되는 거야. 누가 말하는 거야, 이게? 대법원 판례가.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설명 안 했니? 얘 은행법에, 우리 보험법에, 운송법에 다 정해져 있대. 우리 은행법을 알아, 우리가? 우리가 보험법을 알아? 법령에 정해져 있더라도 중요분 설명해 주라고 그래야지 되는데 다 이 법령에 정해진 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왜 설명 안 했어? 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자가 안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와 한 달 만에 쫓아 올라와? 대출금리가? 우리 은행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끝. 왜 설명 안 했니? 이 약관은요, 주부관제 심사 거쳐 작성된 약관이에요. 왜 설명 안 했니? 설명 현저히 곤란해서 이자가 호프만식, 나이프식인지 뭐 이런 거 막 설명하지 못 알아들어서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니? 보통 사람이 알만한 거 아니에요? 다 빠져나갔어. 즉 대법원이 누구 편 든 거야? 약관은 기업들이 작성해. 소비자 편 든 게 아니라 기업 편을 들어버린 거야. 다 설명해라 이런 경우도. 그러면 다 설명 받는데 이거 다 빠졌잖아. 그 설명 안 하잖아. 애들이 맨날 나눠주고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쓰래 맨날. 설명 들었음. 알고 있음. 막 써. 뭐 쓰려면 은행가 대출 받으려면 10장 써야 될 거야 아마. 다 중요분이야 그거. 대충 하잖아. 네 가지 경우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나머지 봐주시고. 근데 그 중에서 3번에 별표 치세요. 일부무의 특칙.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보통거래약관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뭐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무효가 되거나 또 일부가 그 내용이 불공정해서 무효됐다면은 즉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어쨌든 일부 조항이 이게 무효됐다면 보험약관을 맺었는데 조항이 50개 조항이야. 그 50개 조항 중에서 3개 조항이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무효돼버렸어. 무효돼버리면 약관계약 원칙은 어떻게 원칙은 나머지 부분은 뭐 한 거야? 유예한 거야. 50개 조항 중 보험약관 50개 조항 중에서 3개 조항이 불공정해서 무효돼버리면 나머지 47개 조항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 무효인 조항이 이게 핵심 조항이어서 이게 무효돼버리면 보험계약 달성이 안 돼. 그때는 예외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해라. 즉 우리가 배웠던 일부 무효 법리를 반대로 뒤집어야 돼. 그래서 약관은 일부 무효 특례와 적용돼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 약관 일부 무효 특례 약관계약. 약관 이거 원칙 얘기가 바뀌고 있잖아. 또 이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일부 법리를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하는 게 또 어디 있나요? 약관 해제. 이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계약의 해제, 법정 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은 계약의 해제 사유야. 근데 전부 이행지체가 아니라 일부 이행지체, 일부 이행불능이 돼버리면 그 계약 어떻게 알아? 일부만을 해제하고 그 지체한 부분만, 불능한 부분 해제, 전부 해제하지 말아라. 다만 일부 지체 때문에, 일부 불능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만 예외적으로 전부를 해제한다. 그래서 해제당 약관 이 두 단어 나오면 일부가 문제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고
전부 해제가 전부 무효가 아니야. 그리고 그 일부가 문제되어서 계약무효 안 될 때만 전부를 무효로 하고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뒤집어라. 일본의 특례 그러면 약관, 해제. 이 두 다 꼭 기억하세요. 반대 뒤집어야 돼, 거기는. 약관과 해제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 사례 문제 봐보세요. 58쪽에. 자, 요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자, 천천히 가면서 볼 거예요. 청약 승낙에서 날짜를 놓고 보는 거야. 그냥 나오겠어, 그냥. 그렇죠? 갑이, 잘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청약이죠.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이걸 승낙기간을 정했다는 10월 30일 하는 내용 서면을 뭐 했다? 발송하여, 청약하여 을에게 도달했다. 기간 언제가? 승낙기간은 10월 30일까지. 청약해서 이 청약이 도달했다, 상대방이 도달했다. 1번에 이 계약자 연칙이 지배하므로 상대방 을이 승낙하기 전까지는 갑은 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된 청약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언제까지 처리할 수 없어? 10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요. 도달된 청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정했다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 이따 틀렸네, X. 두 번째, 을이 상대방 을이요. 오케이, 내가 사겠다라는 승낙통지 10월 25일 날 승낙통지 발송했어. 10월 25일 날. 이 발송한 것이 10월 27일 날 도착해. 2박 3일로 도착했어. 아니, 의사표시는 2박 3일 만에 도착해.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격지자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의사표시인데 2박 3일 만에 들어오잖아. 격자끼리는 언제 계약 성립해요? 승낙을 발신한 날에. 언제? 10월 25일 날. 격지자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박 3일 그러면 격지자야, 이거는. 발신 시에. 오케이, 맞는 질문. 격지자 문제, 격지자. 세 번째, 을이 10월 29일 날, 30일까지 대답하려고 했는데, 10월 29일 날 승낙 통지를 발송했는데 이것이 10월 31일에 답촉했어, 이게. 10월 29일 날 발송한 것이 10월 30일 날 도달했다면, 갑이 오케이라고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뭐예요? 승낙기간을 지나 도달된 승낙은 승낙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청약자 갑의 입장을 볼 때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다시 청약자 갑이 오케이라고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여진이 있다, 없다? 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이게 정확히 보셔야 돼. 네 번째, 을이 10월 20일 날 승낙 통지를 발송했어요. 근데 이게 10월 31일 날 들어왔어. 열 이틀만 들어왔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편지가 늦어도 3박 4일 안에는 들어와야지. 2박 3일, 3박 4일 안에는 열흘이 지나졌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연 연차를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은 통상의 기간이라면 충분히 10월 3일 도달할 수도 보냈는데 어떤 년으로 지연돼 연착됐어. 이 지연 연착돼서 12일 만에 승낙 지나 들어왔다면 갑이, 청약자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를 안 하면, 하지 아니하면 연착되지 아니한 거로 봐서 언제 계약 성립한다? 상대방이 뭐 한 날에? 발신한 날에. 왜 발신한 날이에요? 지연이다, 연착이다 하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대화자다, 격지자다. 격지자예요. 대화자가 무슨 지연, 연착이 있나요? 필연적 격지자 문제야. 지연,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거로 봐서 계약은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뭐 한 날에? 발신한 날에. 10월 20일 날 계약을 성립한다.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거하고 날짜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 동시항변권 아주 쳐다보기 싫네. 아주 무서워서 아주 그냥. 하려면 끝도 없어. 이거 20분, 30분 정리해도 될 문제는 아니고 몇 가지만 정리할 거예요. 주의할 거. 물론 전 동시항변 문제가 작년도 그랬고 30회도 그랬고 31회도 그랬고 뭐 나왔어요? 박스 딱 쳐놓고 동시항변 고르시오. 동시 아닌 거 고르시오. 실질적인 어떤 이론적인보다는 실전에서 동시항변 해당되면 안 되는 거. 이 직접 물어버렸어. 이게 맞아. 이게 우리한테 중경을 볼 때 이건 동시행이 아니라 선행 의무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야. 근데 이론적인 문제 물으면 성립을 물어버리면 어렵죠. 그렇죠? 과거는 이걸 많이 물었는데 최근은 뭘 많이 물어요? 최근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 60페이지에 있는 거, 키포인트 이걸 많이 물어요.
우리가 법대 학생들은 아니야. 사생할 때 동시행관계인지 아닌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만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규정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맨 위에 보면요. 뭐 종신정기금이 어떻고 이런 거 시험법이 아니니까, 도급이 어떻고 시험법이 아니니까,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동시행관계고 있네요. 별표 2개. 줄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양쪽을 다 보기 싫으면요. 위에 있는 거 봐줘야 돼. 판례 이제 동시행 6가지 정리해놔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맨날 이 지문이야. 그런데 키포인트 보면요. 동시행관계권이 부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한쪽을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이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 문장 2번이요. 동그라미 늘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매도인이 허가신 협력해 주는 거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행변이 아니다. 뭐다? 허가 신청이 선행이다. 아무 조건 없이 매도인이 허가 신청해 줘야지. 매도인이 나 중간시간 허가 신청 못 해줘. 동시행 신청하는 거 아니다. 선이행. 두 번째, 살살 피담보 채권의 변제, 채무의 변제와 동거 없는 변제와 저당권 말소 또는 변제와 담보권 말소, 변제와 양도안보의 말소는 다 뭐다? 변제가 선행이다. 돈을 먼저 갚아야 나중에 말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돈 갚는 날에 저당권 말소를, 양도안보 말소를, 담보권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선행이다. 4번 얘기 참 유명했죠. 주택임대보호법상 임차 명령 등기한 주택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는 거와 세입자가 임차 명령이 말소를 해주는 것은 동시행변이다. 동시행변이 아니다. 동시행변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집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보증금을 빼주는 것이 선행이다. 돈을 먼저 빼줘야 나중에 말소 요구할 수 있는 거다. 동시행변이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5번 얘기 담보 잡은 건 변제와 선행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렇지만 변제와 돈을 갚는 거와 돈 받았다는 변제 영수증, 채권자가 변제 영수증 써주는 것은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행관계에 들어가요. 변제와 내가 돈을 갚는 거와 내가 발행한 어음수표를 회수해야 돼요. 이 반환받는 것은 동시행관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면 돈 갚으러 갔는데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내가 발행한 어음을 안 갖고 왔어. 일단 돈 갚으면 야채 돌려주겠대. 나 돈 갚으면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나 거절할 수 있어. 왜? 돈만 갚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배수해서 돌아버리면 거래한자한테 돈을 또 갚아야 돼, 내가. 이거 회수시켜야 돼, 반드시. 동시행관계 들어가는 거야, 이건요. 하지만 변제와 담보권 말소, 변제와 저당 말소 동시행변이 아니지만 6번 얘기 2번이 나왔죠? 6번 별표. 자,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이거 2번 나와서 최근에 25회 때 이후에 경매가 무효된 경우에 경매받은 낙찰자 누구야? 경락자. 부동산 경락자. 그러면 법원에서 지금 경매를 실시하는 거예요. 경매예요? 입찰이에요? 여기 평택법원에서도 경매하잖아요. 경매하는 거 입찰이에요. 입찰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서 나와서 입찰 가로 열고 경매 공고 이렇게 나와요. 응? 그래서 경락이 아니라 낙찰자 부르는 게 맞는 거야. 경매가 아니니까 법원에서는 입찰이니까. 입찰과 경매 차이가 뭔데요? 입찰은요. 남들이 얼마 쓰는지를 몰라. 가격 얼마 쓰는지 모르면서 경쟁하는 거야. 가격을 모르면서. 최고 높은 가격 쓰는 사람한테 낙찰시켜주는 거야. 경매는요. 여러분들 경매 못 봤어요? 영화 볼 때. 자, 이거 얼마, 1억 원, 딴 사람 1억 없습니까? 1억 2천. 서로 알면서 경쟁 올라가는 게 경매야. 대부분 법원에서 경매 안 해. 입찰하지. 얼마 쓰는지 아무도 몰라. 그건 정확히는 경매가 아니라 입찰 공고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낙찰자, 경매는 낙찰자가 있고, 낙찰 동그라미. 채무자는 누구야, 채무자는? 경매당한 채무자 동그라미. 또, 대한 소유 이전의 말소이며, 근저당권자 뭐예요? 다른 말로 채권자. 얘가 경매 집어넣어서 경락자 배당받았을 거예요, 얘가.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요. 경락자가 있고, 경매당한 채무자가 있고, 경락대금 지가 경매 신청 배당받은 배당 채권자가 있을 거야. 그게 저당권자일 거야. 3명이 등장해. 이 3명 간에는 동시행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동시행변 어디서 성립하는 게 원칙이야. 등장하면 둘이. 쌍목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 서로 둘끼리 주장하는 게 동창변이야. 세 명이 얽혔을 때 동창변 성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얘기. 자, 그런 다음에 우연부단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7문장 해놨는데 모든 것은 중요 사례 문제로 다 풀리는 거야. 자, 사례 문제 별표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8문장만 볼 줄 알면 돼요. 물론 시간 될 때 우리 읽어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봅시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이 주택을 목적물로 매매계를 차렸다. 갑과 주택 매매계를 차렸다. 주택 매매계야. 자, 1번에 이 계약 전에 이 주택 매매 계약 전에 주택이 이 매매한 주택 이미 멸실된 경우 무슨 불능? 원시효 불능. 계약 철량에 이미 건물이 없어요. 불나서 없어졌어요. 멸실된 경우 매도인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을 역시 매수인 을 역시 그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도 과실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갑은 을에 대해서 신뢰배상 계약 체결할 책임 신뢰배상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적이야. 자, 계약 체결할 책임은 일단 외견상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는 책임을 계약 체결상에 관점 친다 푼다. 또 계약 체결 책임은 신뢰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시적 불능에 모여되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계약 체결상에 과시점 질려면 매도인 갑은 악이 또는 유과실일 거. 매수인 을은 선이 그리고 무과실일 거. 이걸 갖춰야 되는 거야. 매수인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면 계약 체결할 책임은 성립하지 않아요. 매수인 요건이 뭐라고? 매수인은 선이 그리고 무과실인데. 근데 매수인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과실이 있다면. 선이 무과실이 아니잖아. 근데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할 책임 질 필요 없기 때문에 신뢰배상할 필요 없다. 거기까지 들어간 거지. 요건을 물은 거지. 매수 요건은 선이 무과실 때만 책임지는 선이 무과실 때만. 그때만 신뢰배상해 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 신뢰이익이 1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신뢰이익이 부대비용 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했다면 이때도 신뢰이익을 이미 이때는 더 적은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기억나시나요? 이행이익이 신뢰보다 더 적을 때는 액수 더 적을 때는 적은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들어가요. 이때도 신뢰 배상이다. 이 얘기 아니잖아 지금요. 틀렸어요. 세 번째. 계약 후 이 주택 매매계 체결된 계약 후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도인 갑의 과실로 매도인 지잘못으로 이 매매 주택이 불이 났대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후 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 지잘못에 소실되면 매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어요. 있어. 이거는 우연부담이 아니야. 매도인 지잘못을 이행불능 만들었을 때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의 해제 플러스 선청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잘못 없이 이런 일이 생기면 우연부담 문제고. 그렇죠. 네 번째. 계약 후 제3자 병의 방화로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닌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과실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이때는 우리 뭐의 문제로 한다? 우연 부담 문제로 한다. 소실된 경우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연 부담 들어가면 쓰지 말아야 될 용어가 몇 가지가 있다. 누가 계약을 해지한다. 우연 부담 들어가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은 없는 거야. 너 잘못이 있어야지만 해제라고 잘못이 있어야지 뭘 손해만 청구하지. 천재지만 3자 과실인데 우연 부담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가 뭐라고요? 계약을 해제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은 없어. 지 잘못이 있을 때가 그걸 하는 거지. 우연 부담. 이거 우연 부담 문제야. 해제할 수 없다. 5번에 계약 후 낙내가 뭐예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주택 소실됐어. 그럼 뭐의 문제 이건? 우연 부담 문제야. 우리 모든 우연 부담은 아무런 특약 없던 누가 진다? 매도인. 채무자 갑이 진다. 따라 받은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낙내로 손이 모든 불이익은 다 누가 진다? 매도인이 손실을 봐야 된다. 채무자 주의. 볼까요? 계약 후 천재지변에 의해서 매매한 주택이 소실됐다면
매도인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함으로 우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걸 채무자주의라 불러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대금제 청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받은 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을 매도인 갑이 짓는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형 부담의 문제다. 기억나시죠? 예, 천천히 보셔야 돼. 6번에. 그래서 모든 건 다 매도인이 지는데 채무자주의. 이 5번의 경우 갑에게 대금 지급 청권을 인정해준 특약이 있었다면 우연 부담을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잔금 치료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위험이 전환되어서 매도인은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대금 지급 요구할 수 있다. 이미지 강조 아니니까 특약이 있다면 위험을 전환할 수 있다. 이 특약 유효하다. 7번에 매수의리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가 뭐예요? 매수의리 잔금 지급을 연체하는 와중에 그게 수령지체야.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와중에 또는 매수인 의뢰 귀책사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위험이 전환되어서 매도인 갑은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대금, 잔금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험부담의 전환. 그때는 매수인 의뢰 대금 지급을 소멸하지 않는다. 위험이 전환되어서. 기억나시죠? 요즘은요 동작명보다 위험부담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동작명권은 최근 5번 보시면 3번밖에 안 나왔어. 오히려 예전에는 빠진 적이 없어. 한번 보세요. 26, 27, 28, 29, 30, 31에 6년 본 시험이구나. 3번밖에 안 나왔어. 위험부담은 지금 4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중개업무에 더 필요해. 중개업무에. 이런 일 잊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렇죠? 자, 8번에 그래서 7번의 경우 7번이 어떤 경우야? 매수율이 잔금을 지치는 와중에 잔금을 못 치는 와중에 불강력적으로 불이 났더라도 위험이 전환되기 때문에 매수율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해. 대금 잔금 치러야 돼. 위험의 전환이니까. 그래서 7번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그래서 매도인 갑은요. 매도인은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 받아 못 받아요. 그냥 받았어. 그래서 채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는 의뢰에게 뭐 해줘라? 선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대상청권이야. 대상청권. 잔금을 치렀다면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재보상금 같은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주라는 거야. 그것도 지가 먹고 잔금도 지가 받아 먹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너는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7번의 경우 잔금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얻은 이득은 화재보험이 나온다든가 국가에서도 재보상금이 나오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은 줘라. 매수인한테. 이게 뭐다? 대상청권이야. 매수인이 잔금을 치렀다면은 그로 인해서 얻은 이득은 가치배정물인 화재보험금이라든가 뭐 재보상 같은 것은 의뢰에게 줘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대상청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어려웠어요. 테마 38번에 3자란 계약. 자, 어렵지 않게 정리했어요. 한번 쭉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4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8번 봐보세요. 8번 참 독특한 법조문이야. 자, 540조. 이 3자란 계약은 법조문은요, 539조부터 542조까지 4개 조문이야. 4개 조문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수익의 표시. 이 법조문 4조문이야. 이게 3자란 계약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임의정이야. 3자란 계약 임의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은 다 뭐다? 특약이 있다면,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면 다 배제되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특약을 다 배제할 수 있어요.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자, 8번 법에서 독특한 조항이 있죠.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최고.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를 하지 않고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누가 채무자예요? 낙약자. 운송물 싣고 LA에 도착했는데 수익자 나타나서 증권을 제시하면서 수익 표시를 해야지만이 권리가 발생해서 인도해주고 떠나는데 수익 표시 안 하는 거야.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 이때 낙약자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어. 너 수익 받을 거냐 안 받을 건지 8월 10일까지는 대답해달라 라고 상당히 최고했는데 이 기간 내 수익자가 대답이 없어. 갔다부터. 수익자가 아무런 말이 없다면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제3자는 수익자는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됐기 때문에 낙약자는 이제 그 운송물을 싣고 파나마를 떠나든 한국 돌아오든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는 제도야. 항상 채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은 달라요. 근데 상식이랑 달라. 사장할 때 채권장 보낸다. 독촉장 보낸다. 내용증명 보낸다. 이게 채권한다. 독촉한다. 내용증명 보낸다. 사회생활 할 때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그런 거 보내. 너 돈 갚을까 안 갚을게요. 독촉장, 채권장. 근데 민법에서 말하는 독촉 채권은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물어봐서 권리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가 채권제도야.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상담자가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은 거절한 거 본다. 따라서 이제 수익에서 해야 못했냐? 인정 못해. 그러면 좀 채무불이행책 면하는 거야. 자, 보세요. 또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면 예약에서 있어. 예약에서 나 가등기 잡히고 돈을 빌려 쓴 사람이야. 돈 못 갚았어. 그럼 가등기 잡은 애가 번득이를 내든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말이 없어. 예약 의무자가 예약 권리자한테 물었어. 나 약속한 날짜에 돈 못 갚았는데 너 번득이 낼 거냐? 얘 완결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대답을 해줘.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 그럼 얘 완결 효력을 잃어버려. 번득이 못 내요. 그걸 받아시킨 거야. 의무위반한 사람이 있고. 응? 그러면 내가 계약만에 의무 위반했어.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야? 해지할 수 있잖아. 나 중도 못 치는지 중도 친다 중도 못 치렀어. 돈이 없어갖고 그냥 계약금만 조금 걸고 중도 치는데 중도 못 치렀어. 아, 중도 못 치면 한 달이 지나가도록 매도원 측에서 연락이 없어. 아, 중도 못 치르면 매도원 측에서 일단 최고한 다음에 너 언제가 안 치르면 해지해버릴 거야. 그럼 계약금 몰수할 거야. 뭐 날라와야 되는데 안 날라와. 한 달쯤 지나갖고 내가 먼저 보러 왔어.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가 해제권자 매도원 혜택. 나 약속한 날짜에 중도 못 치렀는데 응? 늦게라도 기다려준다라면 내가 한 달, 두 달 기다려준다면 돈을 치를 것이고 네가 해지한다 그러면 내 돈 걸 필요 없잖아. 너 해지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8월 10일까지는 결정해달라고 최고했는데 해제권자 측에서 대답이 없어. 해제권은 소멸해요. 해제 못해요. 내가 세금대 얘기했어요. 예외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계약법 배울 때 항상 최고는 누가 하는 거냐.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최고해서 물어봐서 그 권리자 대답을 안 하면 권리를 상실시키고 권리를 박탈시킨 제도가 최고제도야. 그게 여기 하나만 나와 있어요. 낙약자가 수익자 최고했을 때 수익을 거절하고 본다. 9번 얘기 별표예요. 제일 중요한 9번이에요.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3자 지위. 3자 지위. 기역 동그라미,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니을 동그라미. 그런데 거기서 디귿 얘기 봐보세요. 디귿 얘기. 수익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가 취득하는 권리는 계약으로부터 직접 생기는 것이므로 제3자 보정이 있어. 우리 민법에 보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은 선의의 3자 등급 무효 주장할 수 없다라는 비진이, 통정, 착오, 선의 3자 보정에 이 수익자가 선이라고 여기에 보호받는 3자, 해당하는 3자다, 3자가 아니다. 3자가 아니다라 표현해야 돼. 이름만 똑같아. 따라서 요약자, 낙약자가 통정을 표시 가장행위했다면 수익자가 선이었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요약자, 낙약자가 운송점에 사기강박해서 취소 사유가 있다면 몰랐던 선의의 3자한테도 취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수익자가 선이라고 보호받는 3자가 아니다. 여기에 해당된 보호받는 3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얘기죠. 늘 보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이행 청구권.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상 물을 수 있을지언정 뭘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니 계약의 변경이니 계약의 취소냐는 것은 누구만이? 계약 당사자의 요약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계약 당사 아닌 수익자는 이행 청구권.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 있을지언정 뭐 해제니 변경이 이런 걸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제일 중요한 파트 여기가 간단하지만 11번, 12번 얘기 동그라미 체크. 자, 해제 효과예요. 해제 효과에서 말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해제가 어려운데 제가 딱 두 군데만 찍자면 해제 효과 여기다 하면 좀 어렵고요.
여기 아니면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 일단 최고한다 해제하는 거. 둘 중에 하나야. 거기 나오면 쉽고 이거는 어려워요. 요즘 주춤문제 다 그래요. 해제한다. 이 말 따지면 해제는 뭐가 있다. 소고표 한 큰 단어를 써봅시다.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해제는 뭐가 있다. 원상회복이 있다. 해제는 또 뭐가 있다. 원상 플러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해제 소고표는 제3자 권리를 할 수 없다. 3자 보호가 있다. 548조 1항에. 이 키워드죠? 소고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3자 보호. 이때 이 원상의 범위는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 범위는 제일 중요해. 해제했던 원상 범위는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자, 해제했어. 해제한다. 해제해버리면 이 원상의 문제가 벌어져. 해제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건 돌려줘야 되는데 해제에 따른 원상 범위는 상대방의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지 않아요. 선이건 악이건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전부 돌려주고 돌려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이 뭘 한다는 점이에요. 취소는 부당반환. 취소는 부당반환. 해제는 원상회복. 취소에 따른 부당반환 범위는요. 우리 취소하면 몇 가지야? 취소하요. 제사, 강착.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반환 범위는요. 상대방이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취소에 부당반환 범위, 악이라면 받은 것 플러스 이제부터 손해배상. 다만 제한 능력자 측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이. 그건 반환이 달라. 해제된 원상회복은 선인지 악인지 반환 범위가 같아. 선이라고 현존 반환 아니야. 이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야. 원상회복은 선인지 악인지 반환 범위가 같다. 치단 부답반환 범위는 선이 아닌 반환 범위가 다르다. 용어 잘 써야 돼요. 또 선을 물을 수 있다. 이 선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551조에 뭐라 표현한다고요?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은 선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을 손해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줄 그어야겠네. 이거 알면서 틀려. 63쪽에 3번 봐보세요. 해제와 손해 청구. 자, 밑줄. 계약의 해제는 손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표현한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원상회복은 선의와 반환 범위가 같다는 거. 굵직굵직하게 보세요. 굵직굵직하게. 자, 나머지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고 없이 해제하는 거 8가지 외우셔야 되고 무조건 100% 뭐 줄줄 나와야 돼요.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요즘. 응? 어려운 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잘 나와, 이게. 자, 여기 5가지. 정갱이 기한에 정하는 채무. 응? 미리 특약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이행을 명백히 할 때.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에서 추환이 불가능할 때. 약정해제 앞에서 가로를 뭐라 쓸 거야? 약정해제. 대표적인 거.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 배액을 상환하는 해제. 약정해제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체고할 필요 없어.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 원인을 해제할 법정에 일단 체고를 해야지. 약정해제,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상환 해제는 체고할 필요 없어요. 담보 책임과 행사는 해제권이 있어.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나 흠이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의 해제는 체고 없이. 8가지야.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많이 나온 기출지문. 요즘 문제 풀어보면 이 문제 제일 많아요. 이 문제 체고 없이 해제하고 체고한 다음에 해제하는 거. 그런데 이거 말고는 어떤 단어 나오다. 천부는 단어 나왔어. 뭐 도급이니 뭐 공사 완성했는데 공사 하자가 있어서 뭐 어쩌고. 일단 체고해. 응? 매매한 부동산에 저당이 잡혀 있는데 잔금 칠 때까지 저당을 말소시켜주려 했는데 말소 안 시켰다. 결국 위반했잖아. 그러니까 매수는요. 일단 말소를 일단 체고 후. 그때 말소 안 시킬 때 그때 해제하는 거야. 뭐든지 일단 체고를 해야 돼. 이거 말고는 체고 없이 해제하는 게 없어. 처음 듣는 단어 어떤 문제에 나와도 일단 체고한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처음 듣는 문장이 나오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럼 또 마음이 움직여. 막,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 순간 큰일 나는 거야. 같아 아니야. 일단 다 최고해. 이 8가지 말고는 최고 없이 하자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판례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봐주셔야 되는데 빈출 판례에서 특히나 여러분들 꼭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번에 동그라미 2번 체크 봐주셔야 돼. 형광펜 거감면서 3번 체크 오른쪽 페이지 해제해서 3번 1번 체크 약정해제 법정해제는 경존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거기 4번 해제 계약과 손해배상. 해제 계약은 해제가 아니에요. 계약 위반을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크. 그 다음에 6번, 7번, 5번 체크. 일부 이행 불능은 전부 해제할 수 없어. 일부의 법리. 잔대금 불지급 특약은 유무효, 무효. 6번에 중도금 불지급 특약은 유효. 7번은 유효, 6번은 무효. 읽어보면요. 제일 중요한 단어잖아. 그렇죠? 봐주시고 8번도 봐주시고 법안 3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 풀면서 볼 거예요. 자, 넘기시면 계약법 강론이에요. 자, 여기부터 자 10분 쉰 다음에 마지막을 체크하지요. 그래도 체크해야지. 체크해야지 집에 가서 좀 보실 거 아니야.